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중간고사 치르느라고 매우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중간고사에 대해서 답을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인데요.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 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므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설문의 내용이었죠. 네, 이와 같은 설문의 내용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근거가 되는 판례는 대법원 2015도 2275 판결이죠. 그래서 판결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떤 사실을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가름하는 대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고 전문 법칙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명예훼손죄 판단에 있어서 피고인의 명예훼손 발언의 전파 가능성에 대한 증명은 검사의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그렇지 않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명예훼손 발언의 전파 가능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검사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증명하여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답이 X가 되겠죠. 특신 상태, 이른바 특신 상태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증명에 의해서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도 2937 판결 등을 찾아보시면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문서 위조죄의 행위자에게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은 반드시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역시 틀린 얘기가 되겠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해서도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찰관 P가 강도치상죄의 수사 중 증거 확보를 위해 피해자 A의 상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고 검사가 그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신청한 경우 그 상해 부위 촬영 사진에 대해서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와 같은 상해 부위 사진은 역시 어떤 사람의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가름하는 대체물이 아니고 전문 증거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관련되는 판례를 들어보면 2007도 3906호 판결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찾아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섯 번째, 긴급 체포를 할 당시 물건을 압수하였는데 그 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음에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에 동의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근거되는 판례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일곱 번째,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해 위법한 강제 연행 상태에서 호흡 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한 다음 즉시 그 자리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호흡 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 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 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호흡 측정에 의한 측정 결과는 물론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도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설문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2010도 2094 판결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요. 판시 내용을 찾아보시면 즉시 그 자리에서
탄핵하기 위해서 요구한 경우라 그러면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강제 연행 상태로부터 단절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을 그 주된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8번은요.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죠? 8번 같은 경우에는 2013도 7718호 판결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13도 7718호 판결이죠.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배웠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9번은요.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역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해서 유죄 증거로 할 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요. 굳이 근거되는 판례를 얘기한다면 2009도 만 92호 판결이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10번은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A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추후 계속된 수사를 통하여 A가 피의자와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인정되었다면 A에 대한 위 조사 당시 A는 이미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에 대한 위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설문인데요. 이것은 그렇지 않죠. 대법원 2011도 8125호 판결에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반드시 피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이요.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운전 피의자 갑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등으로 음주 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관한 감정처분 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사법경찰관 P는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에 증거 수집을 위해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혈액을 채취하게 하여 이를 압수할 수 있는데 다만 이때에는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설문이고요. 이 설문은 2011도 15,258호 판결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행 장소에 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는 그런 판례였지요. 12번은요. A가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A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A를 발견하고 A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A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 체포한 경우 경찰관이 A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위법한 체포이다 라는 설문이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던 2016도 5814호 판결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3번 호텔 투숙객 갑이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갑을 강제로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체조 요구를 하자 이에 갑이 응하여 소변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물인 소변검사 시인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설문인데요. 이 사건은 대법원
2012도 13,612호 판결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제가 안절부절 사건이라고, 호텔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안절부절 사건이라고 했던 것인데요. 그 판례에 의하면 이와 같은 강제 연행에 따른 소변검사 시인서나 다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되겠죠. 14번은요. 역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을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마약 투약 여부의 확인을 위한 1차 체뇨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사실은 위에 13번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후 피고인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이 되고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2차 체뇨 및 채모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이와 같은 사정은 체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하게 할 만한 정황에 속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빗금친 부분 이후가 인과관계의 단절, 희석을 할 수 됐다고 볼 만한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되겠습니다. 역시 근거는 2012도 13,611호 판결임이 되겠습니다. 15번은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그렇죠? 15번도 맞는 설문이 되겠습니다. 근거되는 판결은 2013도 16,404호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인 간의 대화라는 것에 이미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6번은요.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죄의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공소 외인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과 통화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그 녹음 파일은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 판례는 2010도 9,016호 판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또 9,016호 판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화자 일방의 동의만 받고 한 것은 불법 감청에 해당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번은요. 수사기관이 갑의 뇌물수수 범행을 범죄 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갑이 아닌 을과 병 사이에 갑과 무관한 별개의 뇌물수수에 관한 대화가 녹음된 녹음 파일을 발견한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더라도 위 녹음 파일을 을과 병에 대한 뇌물수수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한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무관한 압수수색이 되어서 틀린 내용이 되고, 관련되는 판례는 2013도 7101호, 2013도 7101호 판결을 생각해 볼 수, 근거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이요.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의 거래 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 경우 이에 터잡아 수집한 2차적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판단할 때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정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 또 체포되었던 피의자가 석방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거나 그 범행의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사정 등은 통상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만한 정황에 속한다라는 진술이고요. 이 설문은 맞는 설문이 되겠죠. 대법원 2012도 13,607호, 2012도 13,607호 판결을 근거로 한 요약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번이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죠. 대법원 2010도 3029호 판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0번이요. 피고인의 자백이 신문에 참여한 검찰 수사관이 절도 피의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 피의 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죄 대신에 형법상 절도죄를 적용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위 자백이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설문인데요. 20번 설문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83도 2782호 판결이 있죠. 83도 2782호 판결이 있어서 옳지 않은 설문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기망에 의해서 임의로 진술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 해당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21번은요.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든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 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속하에 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 단정할 수 없다라는 설문이고 이와 같은 내용의 83도 712 판결에 근거해서 맞는 설문으로 구성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22번은요) 검사가 갑을 긴급 체포하여 조사 중 갑의 친구인 변호사 A가 갑의 변호인이 되기 위하여 검사에게 접견 신청을 하였으나 검사가 변호인 선임 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못하게 한 상태에서 검사가 작성한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갑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90도 1586 판결을 근거로 했다고 보겠습니다. 1586 판결이죠. 다음 23번이요.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라는 설문이고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84도 2252호 판결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번 설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4번이요. 갑이 을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병의 말을 들은 정이 병의 진술 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갑의 살인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 증거이지만 병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 증거가 아니다. 그렇죠? 명예훼손의 사건의 구성 요건 자체를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한 부분이어서 그것은 전문 증거가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전문 증거가 되지 않죠. 2008도 5347호 판결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25번이요. A가 진술 당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된 A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 테이프는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죠? 이런 경우는 피고인의 피고인의 진술 당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해서 전문 요증 사실이 A의 진술에 의해서 어떤 경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전문 증거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2007도 대법원 2007도 1755호 판결을 참고로 할 수 있겠습니다. 26번이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 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가름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설문이고 역시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2006도 2556호 판결을 참고로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 명예훼손 사건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번은요. A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죄로 기소된 피고인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담당 공무원에게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한 경우 원 진술의 존재 자체가 알선수재죄에서의 요증사실이므로 A의 진술은 전문 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에 해당한다. 네, 27번 역시 맞는 설문이 되겠지요. 2008도 8007호 판결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8007호 판결이죠. 28번은요.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이의 컴퓨터에 저장된 국가기밀 문건은 전문증거이다. 그렇지 않죠? 전문증거는 원본 증거를 대체하는 증거일 텐데 특별한 원본 증거 내지는 본래 증거가 아닌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2010도 3504호 판결을 그 근거 판결로 할 수 있겠습니다. 29번이요.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수서법원의 재판장이 아니라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한다. 그렇습니다. 공판조서의 작성 주체는 형소법 51조 1항에 의해서 법원 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30번이요. 적법한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금지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 그렇습니다. 공개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대법원 2013도 2511호 판결에 의해서 2511호 판결에 의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31번이요. 증거보전 절차에서 이루어진 갑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중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 을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갑에게 반대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을이 행한 진술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 조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죠? 대법원 84도 5085 판결에 의하면요. 84도 5085 판결이죠. 증거보전 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의 증언을 기재한 것이지 이에 포함된 피의자의 진술 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3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32번이요. 공범자가 당해 피고인과 별개의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으로서 공동범행에 관하여 한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당해 피고인의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서 규정한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32번 설문에 대해서는 2004도 4428호 판결을 근거로 할 수 있겠습니다. 33번이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라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고 법원이 신청한 것으로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성이 없는 증거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동의나 진정성 인정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겠지요. 굳이 예를 들자면은 판례 근거를 들자면 2004도 7900 판결을 들 수 있겠습니다. 34번이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판례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결론을 수긍하기는 좀 어렵지만 다툼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도록 문제를 냈기 때문에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도 2617호 판결이 그 근거가 될 수 있겠죠. 2005도 2617호 판결. 35번이요.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굳이 판례 근거를 들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36번이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원 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 함은 조서 작성 당시 원 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진술하게 된 연유나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고려할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것이 36번과 같은 내용이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2005도 1849호 판결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37번이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죠. 예를 들면 2005도 1849호 판결이 되겠습니다. 역시 2005도 1849호 판결. 38번이요. 검사가 교사범 갑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정범 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그 내용은 갑의 교사에 따라 범행에 이르렀다는 내용을 제출하자 갑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원 진술자인 을이 외국에 거주 중이라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그렇지 않죠? 38번 같은 경우 공범인 교사범의 진술에 대해서 정범의 진술에 대해서 정범도 공범이죠. 결국 교사범과 정범 사이에서 정범도 공범이라고 볼 수 있고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내용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고 314조에 의한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가 않는 것이죠. 예를 들면 2009도 6602호 판결이 그와 같은 내용을 설시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39번이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 A를 사실상 강제 연행하여 불법 체포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A에게 자술서를 받은 경우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죠? 이와 같은 경우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스탠딩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죠. 2009도 6717 판결이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40번이요.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참고인이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 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참고인 진술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40번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244조의 4, 244조의 4, 사망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41번이요. 피고인 갑이 공판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 을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을이 법정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여도 그 조서를 갑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죠? 대법원 2009도 2865호 판결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42번이요.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행위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행위자가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라도 당해 피고인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42번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그대로 소개한 것으로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도 9367호 판결이죠. 2016도 9367호 판결. 43번은요.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당해 공소 사실에 관한 진술조서가 기소된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에 비추어 그 증거 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판례는 그런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죠. 조금 오래된 판결이긴 합니다만 8.2도 754 판결에 의해서 그와 같은 입장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44번이요. 컴퓨터 디스크에 기억된 문자 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컴퓨터 디스크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라는 것이 형사소송 규칙 134조의 7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규칙 134조의 7에 있는 내용입니다. 45번이요. 복제한 정보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저장 매체 원본과 복제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처리, 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 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요약해 놓은 기술이 되겠습니다. 2007도 7257호 판결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2007도 7257호 판결이요. 46번이요.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므로 문서의 압수수색의 주체가 검사인가 사법경찰관인가에 따라 증거 능력의 인정 요건이 달라진다. 그렇지 않죠? 압수수색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해서 증거 능력의 인정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대법원 99도 2317호 판결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99도 2317호 판결이요. 47번이요. 뇌물 공여자 갑은 소송 절차가 분리되지 않는 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공동피고인인 뇌물수수자 을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공판 절차가 분리되어야 하겠습니다. 2009도 11249호 판결 등의 내용이 되겠지요. 48번이요. 변론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지 않죠?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그냥 진술하는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랬죠.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요. 2006도 1944호 판결 등을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9번이요.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 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 그 검증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법원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여 그 조서 중 위 진술 내용은 위 311조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그렇지 않죠? 그와 같은 경우 증거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 테이프에 기재된 녹음 내용이 대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전문 법칙이 적용이 되고요. 근거가 되는 판례는 2007도 1755호 판결을 예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50번이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 부인을 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검사가 증거 제출 당시 탄핵 증거라는 입증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 조사 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와 같은 경우라면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2005도 2617호 판결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2005도 2617호 판결이요. 51번이요.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경찰의 검증 조서 중 범행에 관한 현장 진술 부분에 대해서만 부동의하고 범행 현장 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동의한 경우 위 검증 조서 중 동의한 범행 현장 상황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와 같은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증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진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 90도 1303 판결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근거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주치운전 중에 적발이 되자 범인 도피를 교사한 갑에 대하여 현장 검증을 실시해서 적법하게 검증조서를 작성하였고 이 검증조서에는 갑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을에게 내가 운전하였다고 말해라 라는 진술기재 부분과 범행을 재현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갑이 법정에서 검증조서에 대해서만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진술기재 부분과 재현사진에 대해서는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기재 부분과 재현사진을 제외한 검증조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와 같은 경우에 분리해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도 159 판결을 참조해 보면 되겠습니다. 53번이요. 감정인이 법원의 명예에 의하여 감정을 하고 그 감정 결과를 기재한 감정서는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 그렇지 않죠?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313조 제3항에 따라서 감정서의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되겠습니다. 54번이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에 있어서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판례 입장을 요약한 문헌이 되겠습니다. 55번이요. 보험 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 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어서 틀린 문헌이 되겠습니다. 2017도 12671호 판결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도 12671호 56번이요. 변론 분리 후 뇌물공유자 갑이 증언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받은 을이 저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잘 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진술한 경우 을의 위 진술 내용은 특신상태가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을에 대한 뇌물수수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렇죠?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로서 316조 1항에 의해서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010도 8735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더 자세히 알게 되겠습니다. 57번이요.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 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 증거이지 전문 증거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전문 증거의 개념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08도 8007호 판결을 찾아보시면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요.
58번이요.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는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은 경우는 다시 전문 증거가 된다. 2018도 14,303호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59번이요. 갑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너를 죽이고 싶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을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 협박 문자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 정보는 피고인의 진술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그렇지 않죠? 이런 경우는 앞서 봤던 2006도 2556호 판결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경험자의 진술에 가름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60번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 녹화물은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관련 법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318조의 2항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61번은요.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 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죠. 그래서 2012도 5041호 판결 등을 참조해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62번이요. 영상 녹화물은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된 것으로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재생 화면에는 녹화 당시의 날짜와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62번의 내용은 형사소송 규칙 134조의 2, 4항과 5항에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63번이요.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고지가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63번의 내용도 형사소송 규칙 134조의 2, 3항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4번이요.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라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65번이요.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증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증거 동의가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증거 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조금 오래된 판례이기도 하고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판례 입장에 따르면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82도 2873 판결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66번이요. 증거 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므로 변호인의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없다. 그렇지 않죠? 변호인 같은 경우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증거 동의를 할 수가 있지요. 99도 2029호 판결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67번이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렇죠? 67번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318조의 조문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68번이요. 제1심에서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상 안 되지요. 2007도 5776호 판결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69번이요.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도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버린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위와는 관계없이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예를 들면 9일도 865 판결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변호권 또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70번이요. 간이공판 절차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는 한 전문 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역시 형사소송법 318조의 3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죠? 71번이요.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형사소송법 318조 1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72번이요. 검사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그의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서 탈익 증거는 증거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73번이요. 탄핵 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시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범죄 사실 또는 그 간접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73번의 내용도 대법원 85도, 8호도, 441호 판결과 마찬가지의 근거로 해서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74번이요.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 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으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 조사는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 되지요. 예컨대 97도 1770 판결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75번이요.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과 무관하게 작성한 피고인 자필 각서에 범행 내용을 인정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부분은 313조 1항 본문에 따라 작성자인 피고인이 진정 성립을 인정하면 특신상태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판례는 이른바 가중요건서를 취하면서 특신상태까지 요청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2000도 1743호 판결이죠. 수업 시간에 유치원에서 있었던 횡령사건의 각서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린 바가 있지요.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표시하시오. 네, 사례를 보면 갑은 피해자 을을 강간하였다. 을은 을의 모이죠. 병에게 강간 피해 사실을 알렸고 병은 성폭력 상담소장에게 을의 강간 피해 사실을 말하고 정의 조언에 따라 갑을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을의 부입니다. 는 병에게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갑을 찾아가 따지자 갑은 강간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였다. 검사는 을에 대한 진술조서, 병에 대해서는 을로부터 사건에 관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조서, 무에 대해서는 갑이 강간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검사는 갑을 소환하여 조사하였으나 갑은 혐의를 부인하였고 갑은 기소된 후 공판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검사는 을과 무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을은 정상적인 진술이 전혀 불가능한 정도의 심각한 정신병으로 출석할 수 없었고 무는 갑에 대한 공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검사는 병과 정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을, 병, 무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병은 공판정에서 자신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조서 작성 방식과 절차는 적법하였고 증인신문 절차에서의 반대신문의 기회는 보장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76번 병이 을이 갑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경우 을이 병에게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병의 위 증언은 증거 능력이 있다. 병은 피고인 아닌 자입니다. 피고인 아닌 자가 아닌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 을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316조 2항의
전문 진술이 되겠죠. 그런데 원 진술자인 을이 심한 정신병에 걸려서 출석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상태라면 필요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특신 상태가 인정이 된다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316조 2항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의 경우가 되겠죠. 77번이요. 정의, 을이 갑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경우 을이 병에게 한, 또 병이 정에게 한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정의 위 증언은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요. 정의 증언은 병으로부터 들은 을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전문 진술이 됩니다. 그렇죠? 재전문 진술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한 증거 능력이 없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갑이 동일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 사례는 대법원 이천도 159 판결을 모델로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판결과 대비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78번은요. 을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 조서는 을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 능력이 있다. 그렇죠? 312조 4항에 의해서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든지 반대신문의 기회라든지 하는 것은 다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을 같은 경우에는 설문에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부분과 관계없이 심한 정신병에 걸려서 출석해서 증언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314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312조 4항과 314조를 경유해서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79번에요. 병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 조서 중 을이 갑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부분은 을이 병에게 한 진술 및 병의 검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 능력이 있다. 병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 조서는 312조 4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고 그 내용 중에 을이 갑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내용을 전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병이 을로부터 들은 내용이라서 316조 2항의 전문 진술이 되겠죠. 그래서 전문 진술이 담긴 전문 조서라서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내용으로 각각의 요건을 다 충족하면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데 설문의 경우 312조 4항과 316조 2항의 요건을 다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80번에 무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 조서 중 갑이 을에 대한 강간 범행을 시인하였다는 부분은 갑이 무에게 한 진술 및 무의 검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 조서는 역시 312조 4항이 되겠고 갑이 무에게 한 진술은 316조 1항에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피고인의 전문 진술이 되겠죠. 그래서 316조 1항의 요건인 특신 상태 그리고 312조 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데 설문의 경우는 79번과 마찬가지로 각 요건을 다 충족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나마 지난주에 치러졌던 중간고사에 대해서 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 있거나 하면 수업 시간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